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몰라 뵀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는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후였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말거라.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내 그 더러운 손으로 감히 어딜 만지는 것이냐. 돈밖에 모르는 내 눈에는 가난하고 늙은 시어미는 벌레만도 못하게 보였겠지. 저는 예순을 넘긴 여자입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동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왔죠. 이 나이가 되도록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그런 제 앞에 나타난 그 아이는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존재였습니다. 제 평온했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아이, 제가 며느리로 맞이했던 바로 그 아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싹싹하고 예쁘장하던 아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제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한 여자를 제 앞에 데리고 왔던 그날로 말입니다. 제 기막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혹시 아직 예상 밖 사연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테니까요. 제 아들 녀석, 기태는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저는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제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바르고 성실한 아이였죠. 피나는 노력 끝에 의사가운을 입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에게도 딱 한 가지, 제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이었죠. 공부만 하느라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녀석이라 혹여라도 나쁜 여자에게 홀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게 제 오랜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결혼이라니요.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없이 곧장 결혼이라니.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방송국 리포터로 일한다는 그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화려한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배우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름다운 얼굴, 온몸을 감싼 값비싼 향수 냄새,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한 완벽한 화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 평범한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아가씨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기태 씨를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 보는 어른에게 건네는 인사치고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을 뵈니 기태 씨가 왜 그렇게 근사한 남자인지 단번에 알 것 같. 제 이름은 이채영이라고 해요. 부디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님. 꼭 미인 대회에 나온 아가씨가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따려고 애쓰는 듯한 말투였죠. 제 옆에 선 아들은 그저 좋다고 입이 귀에 걸려서는 해벌쭉 웃고만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인가 봐요. 자꾸만 방송 멘트가 튀어나오네요. 그래도 정말 예쁘게 봐주세요. 저 오늘 어머님 뵌다고 해서 어젯밤부터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저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젊은 아가씨의 애교 섞인 알랑방귀에 쉬이 넘어갈 만큼 어수룩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 아이는 사람을 아주 깜빡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다면 꼭 저랬을까 싶을 만큼 살갑게 구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명랑하고 애교가 넘치는지 미워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입고 온 새하얀 정장과 손에 든 가방만 봐도 보통 씀씀이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 낡고 소박한 주택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송 끝나고 바로 오는 길인가? 아니에요, 어머님. 집에 들러서 다시 화장도 고치고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가장 아끼는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요. 혹시 TV에서 저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TV를 잘 안 봐서 어느 방송국이라고 했지? 그 아이는 지역 방송국에서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리랜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이름이었죠. 프리랜서라서 여기저기 방송국을 돌면서 일해요.
그래도 실력은 인정받는답니다, 채영이. 아들은 옆에서 연신 그 아이를 추켜 세우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여자라고는 통 모르던 순진한 내 아들이 저렇게 화려하고 말 잘하는 아가씨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저 아이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제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는 그저 가늠할 길이 없었습니다. 걱정은 잠시 뒤로 하고 저는 정성을 다해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 담긴 손맛을 선보이고 싶었죠. 아들과 저는 낡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집이었죠. 이웃들과 정이 들어 이사 한번 가지 않고 수십 년을 보낸 곳입니다. 제가 한창 음식 준비에 바쁜데 채영이라는 아이가 부엌으로 쪼르르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저도 같이 할게요. 제가 뭘 도우면 될까요?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새하얀 옷에 행여나 음식물이라도 튈까봐 제가 더 조마조마했습니다. 아가씨는 손님인데 뭘, 그냥 편히 앉아서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그게 도와주는 거야. 에이,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앉아있는 성격은 못 돼요, 어머님. 저는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부엌에서 내보냈습니다. 손님에게 일을 시키는 것도 경우에 어긋나지만 왠지 제 성스러운 공간을 침범당하는 기분이 들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상이 차려지고 어색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깨작거리기만 할 뿐 제대로 입에 가져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혹시 다이어트라도 하는가? 입에 맞지 않는 게야? 제 물음에 아이는 손을 내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감동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앞에 있으니 너무 떨려서 밥이 잘 안 넘어가요. 그날 밤 아들이 그 아가씨를 발에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을 앉혀놓고 물었죠. 너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저 아이의 어디가 그렇게 좋으냐? 아들은 제 질문에 얼굴을 붉히며 머리만 긁적였습니다. 엄마, 쑥스럽게 뭘 그런 걸 물으세요? 연애가 처음도 아닌 녀석이 왜 이리 답을 못해? 결혼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확신은 언제 들었느냐고 묻는 게다. 아들은 끝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모든 상황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났다는데 첫눈에 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래 사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귄 지 고작 5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고 했죠. 아마도 저 채영이라는 아이가 훨씬 적극적이었을 겁니다. 내 아들은 그저 순진하게 이끌려왔을 테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장 결혼을 허락할 수는 없다. 적어도 1년은 더 만나보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은 겪어봐야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그 아가씨가 제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저돌적인 아이라는 것을요.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시무룩해졌지만 채영이라는 아이는 포기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 제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채영이에요. 내일 혹시 약속 있으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응, 내일은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개모임이 있어서 바람 좀 쐬고 오려고 한다. 우와, 정말 좋으시겠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몇 시쯤 모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궁금해서 묻는 것이겠거니 하고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진한 질문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구들과 한적한 수목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며 만난 오랜 벗들이었죠. 서로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봐도 한껏 꾸민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서프라이즈, 저 왔어요. 채영이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바로 달려온 것인지 얼굴에는 짙은 화장이 그대로였고 옷차림은 수목원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화려하기 짝이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모두 갑작스러운 그 아이의 등장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가씨가 여긴 어쩐 일이야?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좋은 데 가신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들고 온 커다란 찬압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먹음직스러운 김밥이 가득 들어 있었죠. 양이 어찌나 많은지 우리 모임 사람들 전부가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다 뭐냐, 아가씨?
바쁜 사람이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제가 솜씨 좀 부려봤어요. 밖에서 사드시는 것도 또 좋지만 그래도 정성이 들어간 집밥만 하겠어요? 어서 드셔보세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싼 거예요. 그 아이는 장국까지 보온병에 담아왔다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어머나, 술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감이 어디 있어?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는 비단결이네. 아주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어. 칭찬이 쏟아지자 그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술 더 떴습니다. 사실 저는요, 기태 씨보다 어머님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드실 김밥 싼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고 여기까지 신나서 달려왔어요. 저도 같이 놀아도 되죠? 그렇게 그날의 나들이는 채영이 덕분에 더욱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친구들의 단체 대화방은 온통 제 며느리감 칭찬으로 떠들썩했죠. 그런데 유독 한 친구만이 제게 따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술래야, 내가 괜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만 저 아가씨 보통 내기가 아니야. 너 너무 홀라당 넘어가지 마라.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사람 보는 눈은 나도 있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그 눈웃음 치는 것 좀 봐. 사람 마음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하겠더라. 방송하는 애라 그런지 연기도 보통이 아닐 거야.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뜻이지. 이상하게도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의심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으니 오히려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남의 며느리 될 아가씨에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며 친구의 말을 애써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어머니, 꼭 1년을 다 채워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녀석의 등 뒤에서 그 말을 종용하고 있을 채영이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내 사계절은 겪어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저는 단호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보는 것이 편치만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과 둘이서 거실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집을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죠. 문 밖에는 채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장이 거의 없는 수수한 얼굴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그렇게 풋풋하고 예뻐 보일 수가 없었으니 아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죠. 채영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근처에서 친구들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는데 이야기가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거기 앉아있는 것보다 어머님이랑 기태 씨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100배 천배는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아이는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근사한 저녁 사드릴게요. 실은 저 지난주에 보너스 탔거든요. 저는 그 돈을 뭐하러 쓰냐며 아껴뒀다가 필요한 데 쓰라고 말렸지만 그 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기어이 우리를 이끌고 뜨끈한 닭백숙을 파는 식당으로 향했죠. 그날 먹었던 닭백숙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뚝배기에서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것을 보니 얼붙었던 제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뜨끈한 국물 한 숟갈에 제 마음속에 단단히 걸어 잠갔던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이의 공세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제 휴대폰이 울렸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오늘 하루도 파이팅. 어머님, 주말에 영화 데이트 너무 기대돼요.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봐요. 사람을 녹이는 살가운 문자와 전화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너무 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렇게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아들이 저토록 좋아하는데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 저는 출근하려는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기태야, 채영이 아가씨한테 전하거라. 상견례 날짜 잡자고. 너희 둘 결혼하거라.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아, 진짜 아침부터 저 이렇게 놀라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뛸 듯이 기뻐했고 그렇게 저희는 곧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것으로 골라 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사돈댁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들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유함의 기운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사돈 어른이라는 분은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그 모습은 결코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사돈과 채영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죠. 그리 앉아있는 테이블만 유독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부인 늦으셨네요. 저희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눈빛은 제 위아래를 훑으며 값을 매기는 듯한 느낌을 주어 불쾌했습니다. 제가 작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마감 준비를 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에 채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식당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으신데요? 제가 조만간 꼭 찾아뵐게요. 그 아이는 여전히 싹싹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서 행복해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모든 의심을 그저 제 늙은 노파심으로 묻어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고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다 해주었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잘해주고 싶었지요. 아들 내외를 신혼여행 보내고 잔치를 모두 마친 뒤 텅 빈 집에 홀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기태가 3살 때 남편을 잃고 여기까지 달려온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랑스럽고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 시원섭섭했지요. 이제 정말 아들 녀석을 떠나보내는구나. 이제 저 녀석이 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 희망은 산산조각 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며느리는 결혼 전에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살갑던 아이가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온 그날 얼굴에는 차가운 냉기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여행 중에 다투기라도 한 것인지 아들의 눈치를 살폈지만 기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죠. 며느리는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밥만 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이 혹시 싸웠느냐? 아니요, 별일 없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들의 해맑은 대답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며느리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거라, 세아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앞서 걸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 며느리가 저를 돌아보며 보인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노골적인 싫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태가 돌아보자 그 아이의 얼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냥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순간 제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지금 헛것을 본 것이네. 몇 번이고 제 눈을 비벼보았습니다. 제가 본 것이 과연 현실이었을까요? 어쩌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날이 갈수록 무섭게 자라났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제가 담근 맛있는 장아찌라도 가져다 주면 그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 때문이었죠. 그날따라 며느리는 유독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온 것이 귀찮다는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손에서는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아가 일하다가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 아니요. 단답형의 대답. 그뿐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거실을 맴돌았고 저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 녀석이 외투를 챙겨 입더군요.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채영 씨가 부탁한 게 있어서요.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넓은 집에 저 차가운 아이와 저 단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어미 된 마음에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 저는 싱크대에 쌓여있는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는 내내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휴대폰 게임 소리가 제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소파에 누워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날카로운 외침에 깜짝 놀란 제 손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제가 닫고 있던 하얀 사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깨시면 어떡해요? 미안하구나. 내가 놀라서 그만. 이거 백화점에서 줄 서서 산 그릇이란 말이에요. 구하기도 힘든걸. 아, 진짜 속상해서 미치겠네. 그 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똑같은 걸로 사주마.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거라. 됐어요. 이게 얼마짜린 줄 아시고 사주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만 가보세요. 신경질 나니까 진짜. 저는 그 아이의 싸늘한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릇 하나 깼다고 시어머니에게 퍼붓는 저 독한 말들이 희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알겠다.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마침 장을 보고 돌아오던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세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런다. 아들에게 차마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보낸 것이었죠. 어머니 주무세요? 채영이가 어머니 손은 안 다치셨는지 꼭 여쭤보라고 하네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가슴을 태웠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 앞에서는 천사 같은 며느리를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제게는 틀린 말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식당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강남의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동네, 그 번화한 거리를 지나는데 눈에 익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얼마 전 개업했다는 옷가게였죠. 제법 큰 규모의 통유리로 된 외관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며느리와 그 친구들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이 몇몇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제 며느리처럼 화려하게 꾸민 처자들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것, 축하 인사라도 건네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아주 잠깐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싸늘하게 식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못 본 척 고개를 휙 돌려 친구들과의 수다에 열중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입구에 멀뚱히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는 마치 제가 들어오기 전과 후로 나뉜 듯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친구 중 하나가 저를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채영아, 저분은 누구셔? 손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자 며느리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신경 쓰지 마. 그냥 가끔 와서 구경만 하다 가는 분이야. 우리 옷이랑은 영 안 어울리시는 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잡상인 취급. 그래, 내 눈에는 이 늙은 시어미가 그리 보일 수도 있겠지.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제게 다가와서는 쓰레기가 모인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희 잠깐 문 닫고 점심 먹고 올 거니까 저 쓰레기 좀 밖에다 버려주시고 가세요. 제 친구들 앞에서 저를 시어머니가 아닌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나지막하지만 가게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아가 나다. 제 말에 가게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어머니. 당황한 며느리는 저를 가게 밖으로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굴목으로 저를 밀치다시피 한 며느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어머니가 이런 비싼 동네에 오실 일이 뭐가 있다고 여기까지 오셔서 망신을 주세요. 제 친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망신이라니. 내가 내 시어미인 것이 그리도 창피한 일이더냐. 네, 창피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가세요. 빨리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바로 이 근처다. 그것도 몰랐지. 내가 내게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겠지? 제 말은 그 아이의 귀에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친구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얼른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오늘 내가 한턱 쏠게. 저는 차가운 골목에 홀로 남아 굳게 닫힌 가게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분한 마음과 함께 서늘한 질문 하나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 기태는 과연 제 아내의 이 끔찍한 진짜 얼굴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타는 듯한 분노와 쓰라린 배신감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입술만 깨물었지요. 며칠 뒤 저는 기태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녀석이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기태야, 새아가는 잘 지내냐? 처음처럼 잘해주고. 제 물음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다, 그저 요새통 연락 한 번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런다. 제 말에 아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한테는 매일 어머님이랑 통화한다고 하던데요. 저다 어머님이랑 더 친하게 지낸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상여우 불여우라는 말로는 도저히 그 아이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틀어막고 제 아들의 세상에서 저를 교활하게 지워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의사라는 내 아들의 직함과 배경을 보고 접근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코끝이 시린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출근해야 했고 저는 애초에 그 아이를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명절 당일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명절인데 찾아뵙지도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의 기운 없는 목소리에 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해주신 명절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장모님께 맛있는 것 좀 해달라고 하지 그러느냐? 처갓집은 명절에 따로 음식을 안 하신대요. 그리고 사실은 채영이도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먹고 싶다고 옆에서 계속 졸라요. 장모님 음식보다 어머님 음식이 100배는 더 입에 맞는다면서입니다. 면서요, 어머니가 해주신 전이랑 떡국, 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어요, 어머니. 그 모든 것이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차마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지만 아들이 먹고 싶다는 그 음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따뜻한 음식이 그 요물 같은 아이의 손에 들어가 차갑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타는 듯한 분노와 쓰라린 배신감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입술만 깨물었지요. 며칠 뒤 저는 기태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녀석이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기태야, 새아가는 잘 지내느냐? 처음처럼 잘해주고? 제 물음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다, 그저 요새통 연락 한 번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런다. 제 말에 아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한테는 매일 어머님이랑 통화한다고 하던데요. 저봐 어머님이랑 더 친하게 지낸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상여우 불여우라는 말로는 도저히 그 아이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틀어막고 제 아들의 세상에서 저를 교활하게 지워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의사라는 내 아들의 직함과 배경을 보고 접근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코끝이 시린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출근해야 했고 저는 애초에 그 아이를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 명절 당일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명절인데 찾아뵙지도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의 기운 없는 목소리에 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해주신 명절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장모님께 맛있는 것 좀 해달라고 하지 그러느냐? 아, 처갓집은 명절에 따로 음식을 안 하신대요. 그리고 사실 채영이도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먹고 싶다고 옆에서 계속 졸라요. 장모님 음식보다 어머님 음식이 100배는 더 입에 맞는다면야 면서요 어머니가 해주신 전이랑 떡국, 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어요 어머니. 그 모든 것이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차마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지만 아들이 먹고 싶다는 그 음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따뜻한 음식이 그 요물 같은 아이의 손에 들어가 차갑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을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 내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들 녀석에게는 따뜻한 집밥을 먹이고 싶은 어미의 마음과 그 요물 같은 아이에게는 꼴도 보기 싫은 제 음식을 건네야 한다는 모순된 마음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했죠.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경비실에 맡기고 돌아설까 수십 번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식어버릴 음식을 생각하니 행여나 그 아이가 성질을 부리며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결국 현관문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고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참 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그 아이는 막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모습이었습니다. 몸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야한 슬립 차림에 현관에는 밤새 마신 듯한 빈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역한 술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왜 오셨어요? 대뜸 그렇게 묻더군요.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들고 온 음식들을 들어보였습니다. 기태가 어미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해서 좀 가져왔다. 그러자 며느리는 제 대답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제 손에서 음식들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네, 알았으니까 이제 가세요. 그 아이는 제가 마치 음식 배달원이라도 되는 양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가라는 인사치레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 처사였습니다. 정말 너무하는구나. 내가 못 올 곳에 온 것이냐?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뭘 기대하셨는데요? 설날이라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이라도 기대하고 오셨어요? 그 아이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꿈 깨세요. 이 집엔 밥은커녕 쌀 한 톨도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연락도 없이 함부로 찾아오지 마세요.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제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며느리는 저를 현관 밖으로 세차게 밀어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차가운 벽에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가시라고요. 쾅! 제 눈앞에서 현관문이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부딪힌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한 아픔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거의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냐? 내가 지금 나한테 하는 짓 기태도 알고 있느냐? 제 고함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은 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이 집이요. 기태 씨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어머님이 보태주신 거 10원 한 장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권리로 이 집에 드나드시면서 큰 소리를 치시는 건데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 친구들은요. 명절에 시댁 한번 다녀오면 몇백만 원씩 용돈 받아오는 애들도 수두룩해요. 있는 집들은 자식들 다 해외여행 보내주는 게 요즘 세상이라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유세를 떠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제 귓가에 독을 뿜어내듯 속삭였습니다.
다음에 오실 땐 그 냄새나는 음식 나부랭이 말고 돈다발이나 두둑이 들고 오세요. 그럼 제가 버선발로 마중 나갈 테니까요. 진짜 짜증나네. 지질이 궁상. 쾅! 제 눈앞에서 문이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아 그 아이가 뱉어낸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질이 궁상. 그 알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망치처럼 울려댔습니다. 어깨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전 이를 악물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상종 못할 아이라는 것은 진작에 알았지만 이토록 잔인하고 사악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 하는가? 아니면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굴욕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가?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으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을요. 그 끔찍했던 설날이 지나고 제 어깨의 통증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이 골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실체를 언제 어떻게 아들에게 알려야 할지 몰라 매일 밤을 괴로움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터질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게는 며느리의 옷가게 근처에 자주 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비싸고 분위 좋은 레스토랑이었죠. 그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제 젊음과 청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제 분신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제 레스토랑의 입구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익숙한 인형들이 보였습니다. 제 며느리와 안사돈 그리고 사돈 처녀였습니다. 셋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값비싼 와인을 시켜놓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보석들은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서 더욱 번쩍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차라리 못 본 척 그대로 돌아나갈까? 하지만 제가 망설이는 그 찰나의 순간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떠올렸던 환한 미소를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그고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 목소리는 제게만 들릴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칼날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고급 식당에 오실 분은 아니잖아요. 혹시 길이라도 잘못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어서 나가세요. 그것은 말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뒤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제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레스토랑 안쪽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세면대 거울 앞에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하고 늙은 시어머니. 그 아이의 눈에는 제가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분노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이었습니다. 엄마 봤어? 그 촌스러운 노인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정말 격떨어지게. 글쎄 말이다. 돈은 있어서 저런 데 들어온 건지 몰라. 설마 우리한테 밥값이라도 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 생각만 해도 짜증나. 걱정 마 엄마. 최서방 카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남들은 시부모가 이런 좋은 데 들여와서 밥 사준다고 난리던데 난 내 팔자에 무슨. 그래도 뭐 이 결혼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나. 집 생겼지 내 가게도 차렸지. 시부모 재산까지 있었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거기까지 바라는 건 내 욕심이겠지. 그렇지. 그래도 아쉽긴 하다. 저 노친네 쌈짓돈이라도 있으면 그것까지 싹 네가 챙겨야지. 억울하잖아. 저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 다 내 계획 안에 있어. 기태 씨 월급, 재산, 그리고 저 노친네 쌈짓돈까지. 결국엔 전부 다 내 차지가 될 테니까. 그건 식은 죽 먹기지. 그들의 대화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분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어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대로 돌아설까? 아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내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이곳에서 저 교양 없고 무례한 인간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 꼴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주 신이 나 보였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이것저것 양껏 시키더니 음식이 나오자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며 시끄럽게 떠들고 웃어댔죠. 한참을 그렇게 먹던 안사돈이 갑자기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그 거만하고 무례한 손짓에 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봐요, 웨이터. 여기 안심 스테이크가 크기가 너무 작은데 리필 좀 해줘요. 드지? 이거 한 그릇에 얼마짜린데 간의 기별도 안 가겠네. 아유, 배고파. 젊은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메인 요리는 리필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대신 음료는 얼마든지 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안사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왜 안 돼? 여기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커다란 접시에 손바닥만한 고기 한 점 올려놓고 그 돈을 다 받아먹으면서 리필도 안 된다니 정말 별꼴이야. 사람들이 왜 여기가 유명하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며느리와 사돈처녀까지 옆에서 거들며 직원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양여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시장 바닥의 무례배들이나 할 법한 행동이었습니다.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난처한 표정으로 주방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손을 들어 그 직원을 제 쪽으로 불렀습니다. 직원은 쩔쩔매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테이블 손님들 요구사항이 뭐죠?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다면 안심 스테이크를 3접시나 리필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분들 요구 들어드리세요. 새로 제일 좋은 부위로 스테이크 3접시 바로 준비해서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곁들일 샐러드와 다른 요리들도 몇 가지 챙겨서요. 직원은 알겠다는 뜻으로 제게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며느리와 안사돈 일행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를 향해 수군거리며 비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제가 직원에게 아는 척을 해서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려는 촌스러운 늙은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에 그들의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세 쌍의 눈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죠.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귀찮은 불청객을 대하는 짜증이 선명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죠.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셔서 여기까지 오셨나 봐요, 사부인. 저희 식사 중인 거 안 보이세요? 저는 안사돈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제 며느리 채영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새아가, 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구나. 채영이는 콧방귀를 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저한테 물으세요, 어머니. 내가 방금 저 직원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으냐? 제 질문에 며느리는 피식하고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글쎄요, 밥값이라도 대신 내달라고 사정이라도 하셨나 보죠. 아니면 이 비싼 음식 구경이라도 실컷 하게 해달라고 비셨나? 저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오히려 제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리필 요구 들어드리라고 했다. 제 말에 세 사람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습니다. 네? 그것도 최고급 부위로 아주 근사하게 대접해드리라고 일렀지. 왜 그랬을 것 같으냐? 안사돈과 며느리, 사돈 처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 정도 대접도 못 해주겠느냐. 진작 말하지 그런 좋은 곳은 처음 와보는 것 같던데. 제 말에 안사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사부인, 지금 저희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모욕이라니, 천만에.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세상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메인 요리를 리필해달라고 한단 말이냐? 여사 내 손님이니 괜찮지만 다른 데 가서는 교양 있게 행동해야지. 안 그러냐 안사돈.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완전히 얼어붙은 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통쾌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 레스토랑 내 것이거든. 내가 여기 사장이다. 제 말이 떨어지는 순간 테이블 주위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으며 며느리와 사돈 처녀는 입을 떡 벌린 채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신호를 받은 레스토랑의 총지배인이 정중한 걸음으로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저는 그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정 실장, 이분들께는 오늘 모든 메뉴를 최고급으로 대접해드리게. 계산은 내 앞으로 달아놓고. 알겠습니다, 대표님. 총지배인은 제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보이고는 완전히 넋이 나간 세 사람에게 메뉴판을 다시 건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가 싶더니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복잡한 계산기들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을지 제 눈에는 훤히 보였습니다. 가난하고 촌스러운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실은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레스토랑을 소유한 엄청난 재력가였다는 사실. 그 충격적인 반전 앞에서 며느리는 자신이 그동안 저질러온 만행들을 떠올리며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아가, 전에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내가 하는 식당에 한번 놀러 오라고, 맛있는 음식 실컷 대접해 주겠다고. 그 식당이 바로 여기다.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느냐?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사람을 못 알아봤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그 아이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뭐가 달라지지? 네 눈에는 가난하고 허름한, 시어머니는 벌레처럼 무시해도 되고, 이런 레스토랑을 가진 시어머니에게는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는 게 내 상식이더냐. 제 차가운 말에 안사돈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사부인 오해십니다. 저희가 사부인께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미처 몰라 뵙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수? 화장실에서 내 흉을 보며 촌스러운 노인네라 비웃고 내 쌈짓돈까지 털어갈 궁리를 한 것도 실수였느냐. 내가 내 딸 자식의 그 더러운 속내를 모를 줄 알았더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자부심이 담긴 이 공간에서 저 추악한 인간들을 단호하게 심판했습니다. 정 실장, 저분들 저기 보이는 음식들 버리기 아까우니 전부 포장해서 드리게. 우리 레스토랑 규정상 포장은 안 되지만 저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드셔보시는 것 같으니 특별히 싸드리는 걸세. 그리고 다시는 우리 레스토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게 내쫓아. 그렇게 며느리와 그 가족은 제 레스토랑에서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총지배인으로 일하는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날의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는 기태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아들은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직전까지도 여러 남자를 만나며 돈과 지위를 빼먹고 다녔으며 돈 많고 순진한 남자를 물어 결혼하는 것이 꿈이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결혼 후 너무나 달라진 그 아이의 모습에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차마 제게는 말을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그 가족은 제 집과 레스토랑 주위를 끈질기게 맴돌며 용서를 구걸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에게 차려주었던 옷가게 역시 사실은 제 돈으로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회수했고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 시절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료 의사와 재혼했고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새로 들인 며느리는 소박하지만 현명하고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얼마 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못된 아이는 결국 다른 곳에서도 사기를 치다가 쇠고랑을 찼다고 하더군요.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 결국 제 인생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요즘 저는 사랑스러운 손녀의 재롱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삽니다. 주말이면 아들 내외와 손녀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 되었지요.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고 있으면 제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